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최초 법어 중에서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 이 대목을 나갈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이고, 소태산 대종사를 만일 우리 원불교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소개할 때 가장 특징적인 법문 중 하나가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이야기집 같은 거 하나 만들 때, 그, 만일 한국 사회에 소태산 대종사, 소태산이란 분의 어떤 이렇게 부각시킬 때, 아니, 이야기죠, 이야기. 그때, 아, 소태산 대종사는 강자약자 진화상요법을 설법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외부 다른 사유하고 이렇게 겹치지 않는 소태산 대종사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법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걸 대각을 하시고 최초 법어의 내용 중에 하나로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자약자 진화상의 요법은 대각학을 하고 나서 그냥 좋은 아이디어네 갖고 말한 게 아니고 소태산의 구도 과정의 전반에 깔려 있는 그러한 고민이었고 그러한 고민에 따른 해결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 지점은 따로 한 시간을 두고 한번 좀 이렇게 깊게 한번 살펴볼까 하고요. 일단은 이 강자학자 진화상요법이 소태산 대종사의 고유한 법문이라는 걸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고, 정산종사께서 창건사에는 원기 원년에 최초 보고에 이 말씀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죠. 현재 우리 정전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인데, 실제로 교단에서 기록으로 된 것, 이렇게 기록으로 된 것은 원기 13년, 윤 2월 26일, 양력으로 치면 4월 16일이에요. 계동 이공주의 집에서 법회를 열었는데 그때 약자로 강자되는 법문으로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된 거죠. 근데 이 기록이 뭐냐면 교단이 이제 기관지 대도사님 당대 때 기관지죠. 공식적인 기록물로서 월말통신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게 그 월말통신 제1호의 법문으로서 이 약자로 강자되는 법문. 그러니까 강자 약자 진화상의 요법의 그 내용을 설법한 법설하신 내용이 실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최초의 소태산 대종사의 법문이 기록된 거죠. 근데 이 약자로 강자되는 법문에는 음, 갑동리, 을동리 해가지고 어,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갑동리, 을동리라는 것은 그 비유를 보면은 국가. 그러니까 이 비유를 보면은 그 대종사님이 갑동리, 을동리 할 때는 지금은 갑을 관계가 갑이 높고 을이 아래인데 대종사님 비유는요 을이 더 세요. 이게 그 대칭이 반대입니다. 반대. 우리가 이제 이게 착각하다 보면은 갑이 더 세고 이 이야기를 읽을 때 그러니까 갑동리는 좀 약한 사람들의 공동체고 을동리는 집에 뭔가 이렇게 강압을 하는 그러한 동, 공동체예요. 이게 입장이 좀 이렇게 반대로 돼 있어요, 이야기가. 그래서 이걸 보면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대종사의
그 판단이 이 이야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엄혹한 시대라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잡혀가요. 대종사님이 서울에 내왕할 때도 벌써 서울에 뭐 사람들 이렇게 제자들 모이고 하니까 벌써 순사가 붙어요.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조심해서 하는 이야기라도 이 여기에 보면은 일제강점기의 그 제국주의, 일제나 이런 제국주의에 대한 그 소태산 대종사의 사유, 판단이 이 강자약자 진화상요법에 실려 있다. 그래서 잘 따져봐야 된다. 그 대종사님의 자주 쓰이는 말씀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 개가 나와요. 강자익자 진화상요법은 어찌 보면 이것을 개인과 개인의 차이로, 이 사이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중심적인 것은 사회, 국가의 문제로 볼 겁니다. 사회 구조에서도 뭔가, 음, 강한 위치에 있는 집단과 약한 위치에 있는 집단들이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고, 또 국가적 차원으로는 더 심각하죠. 이러한 관점이 실려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다만 여기서 대윤사님께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할 때 이 개인은 단순한 그냥 이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개인주의 말할 때 개인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사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을 잘 이해를 못하죠. 개인주의 할 때 개인을.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경험이 낮아요. 개인주의는요, 내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보호받듯이 타인이 하고 싶은 것도 우리가 존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서로 피해를 안 주면 돼요. 내가 하는 것이 만일 나는 하늘에 예술품을 만들고 싶어, 하늘에다가. 그래서 막 굴뚝에다가 막 온갖 연기를 막 해갖고 막 하늘에다 날려요. 그랬더니 막 하늘이 막 빨주노초 파남보로 막 색깔로 해서 와, 할 수 있는 예술이 됐다고 합시다. 만일 그런 예술가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엄청난 오염을 주면은 그것은 개인주의가 아니죠. 근데 내가 옷을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빨간색, 막 또 평소에 사람들이 안 입는 옷을 입고 그것이 나는 자기를 표현한 거라고 해서 길거리를 그런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너 왜 풍기문란이야? 풍기문란이야?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의 취향이고 존중받아야 될 문제죠. 나름대로의 그 뭔가 논의는 있지만 그렇게 존중이 기반이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차차 우리도 좀 하지만 우리는 좀 약한 편이죠. 하여튼 어쨌든 그런 개인, 사회, 이런 말이 대종사님 당대에 대종사님과 대종사님 구도 과정과 함께 한국 사회에 정착돼 가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개인이라는 것은 잘 정착이 안 되는 측면이 있죠. 그런 면에서 이걸 살펴봐야 하는데 강자학자 진화상에 보면 개인의 문제도 차원도 있지만 주로 사회, 국가의 그런 관점이다. 그때 이 강자역자 진화사상법 구성을 보면 두 단락으로 돼 있죠. 이 원문에 보면 그 원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강야그 대지, 이게 강과 야그 대지 그 뜻이죠.
대체적인 뜻을 들어 말하면 무슨 일을 물러나고 이기는 것은 강이요. 이기면 무조건 강이라는 거죠. 지는 것은 약이라. 이기면 강, 지면 약. 그 구분이 명쾌하네요. 명쾌하죠, 이게. 근데 강자는 약자로 인하여 강의 목적을 달하고 이건 이해가 돼요. 약자가 있으니까 강자가 되는 거잖아요. 약자는 강자로 인하여 강을 얻는 거로. 요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죠. 약자는 강자로 인하여 강을 얻는 거로. 이거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봅시다. 약자는 강자로 인해서 자기도 강이 된다. 이거 일반적으로는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강자가 약자를 강자가 되게 가면 안 되죠. 항상 너는 약자 있어. 올라오려고 하면 씩 밀어내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은 강자가 알아서 끌어주기보다는 약자가 지혜롭게 강자들이 잘하는 그런 것을 보고 자기들도 그걸 잘 익혀서 올라간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할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되니까 강과 약이 서로 의지하고 바탕하여 친불친이 있나니라. 그래서 그러면 이 말은요, 서로 의지하고 바탕하면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요. 서로 의지가 되고 바탕이 됐다는데 그게 아니고요. 친불친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친한 이게 어 불친 친하지 않는 것 친하지 않는 어떻게 행동을 하면 그것이 서로 바탕에서 불친이 됐다. 친하지 않는 것이 됐다. 이런 것이고요. 친한 것은 서로 어떻게 서로 바탕이 돼서 친하게 됐다. 이런 의미예요. 서로 의지가 되고 바탕이 됐다는 말이 좋은 의미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친불친은 수식어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친은 뭐예요? 불친? 서로 대립하여 상극인 불친. 친하지 않는 거. 이렇게 말할죠. 그리고 친은 뭐예요? 서로 돕게 되는 상생의 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언어를 이해할 때 문맥에서 이해해야 돼요. 문맥. 그러니까 의지 바탕만 좋다 하고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버리면 문맥 이해가 안 돼요. 여기에서 친불친의 수식어로 의지와 바탕이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서로 불친이 됐다는 것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 관계로 서로 그런 식으로 바탕이 돼서 그러니까 그 상극적 관계로 바탕이 돼서 불친이 됐다. 여기는 상생의 관계로 바탕이 돼서 친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인도품 24장에 보면 인도품 24장은 읽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음, 강자 약자의 관계를 대종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 보면은 강자 약자 관계에 의해서 평화도 이루어질 수 있고 안 그러면 화, 재화 서로 안 좋은 관계. 그 이런 걸 보면은요. 이 여기 내용을 보면은 단순히 강자 약자를 개인 간의 관계로만 보지 않고 어떤 그 집단과 어떤 국가 단위 이런 관계로 대종사님께서 보고 있어요. 이 엄혹한 시대에 대종사님께서 그 말을 굉장히 절제하면서도 의도를 그 안에다가 넣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이 강자학자 진학상용법 같은 걸 말할 때 전부 개인 관계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 의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 관계라고 하면 저기 뭡니까? 수신의 요법 이런 데서도 충분히 말할 수 있고요. 뭐 집안 정도 이야기라고 하면은 제가요법에서도 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개인의 문제도 포함이 되지만 말하고 싶은 것은 사회관계, 국가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갖고 대변사님께서 비유를 드리죠. 옛 성현의 말씀에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적자. 흔하들이죠. 적통 아들 있잖아요. 옛날로 말하면. 적자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부모같이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지푸라기. 초계같이 하면 아랫사람 윗사람 보기를 원수같이 한다는 말이 다 이를 이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 이런 비유를 보면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 이 비유보다는 이게 그 어떤 그 사회 관계 있잖아요. 관계. 관계를 설명한 것이라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대명사님께서 비유하는 거 재밌어요. 강자 얘기만 하잖아요. 이 비유에서. 약자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보다는 강자에 대한 설명이 주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강자의 역할을 엄청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헤게몬이라고 하는데 좀 뒤에 또 설명해 봅시다. 두 번째 항목은 한번 원문 한번 읽어보면서 나가봅시다. 강자는 약자에게 강을 베풀 때 자리타법을 써서 이게 자리타법이 등장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리타법. 자리타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론상 진리의 자타가 둘이 아닌 그러한 이론상 진리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돼. 자리타법을 써서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키는 것이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이요.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 삼아서 이게 그러니까 강자를 선도자 삼다는 것은 이것은 약자가 지혜에 근거해서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강자가 알아서 니네들 이렇게 이렇게 끌어줄게 이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자는 지혜로운 약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선도자로 삼아 어떠한 천신만고가 있다 해도 약자의 자리에서 강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진보해 가는 것이 다시 없는 강자가 되는 길이니라. 쭉 읽어봅시다. 강자가 강자 노릇을 할 때 어찌하면 이 강이 영원한 강이 되고 첫 번째가 영원한 강이 나왔고요. 어찌하면 강이 변해서 약이 되는지 생각 없이 다만 자리 타해로만 그치고 보면 아무리 강자라도 약자가 되고 마는 것이요. 여기서 보면 생각 없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생각 없이. 이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는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무사유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의 계엄, 반헌법을 행했던 사람들이 뭐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것을 내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생각을 못하고 그런 거죠.
아렌트 어, 무사유, 무사유 그 내용하고도 이게 지금 대우사님이 생각 없이 이런 게 지금 우리도 그렇게 평소에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뒤에 읽어볼게요. 약자는 강자 되기 전에 어찌하면 약자가 변하여 강자가 되고 어찌하면 강자가 변해서 약자가 되는지 여기도 생각 없이 다만 강자를 대항 그러니까 뭔가 지혜가 없이 어, 그렇게 기분에 그냥 대항만 하기로만 하고 약자가 강자로 진화되는 이치를 찾지 못한다면 또한 영원한 약자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음, 우리가 지금 과연 이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을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는 제시해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이런 얘기 옛날에 제가 하면은 아이고 참 꿈도 크시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이렇게 말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얼마나 필요하다는 건지 세계 현실을 보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미국 우선주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것과 무척 논의가 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그나마 괜찮게 될 때는요, 세상은 강자, 약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강자, 약자가 없는 세상은 불가능해요. 강자, 약자는 차별로 있어요. 어떤 역사에 있었는지, 앞으로 역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만, 이 강자, 약자에서 강자의 도, 약자의 도도 필요해요. 아까 여기 같이 약자가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약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강자에게 강자의 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패권, 패권국의 도, 패권국이 있어요. 패권국, 세계. 헤게모니를 장악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로마의 어느 일정 시기 때 패권국의 역할을 했고, 미국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정한 정도 패권국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패권, 그러니까 이 세계를 장악하는 어떤 세력이 있지만 그들이 자기 그 힘이 센 자기 나라만 독점하지 않고 일정하게 같이 나누는 겁니다. 서로. 이것을 패권국이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요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패권국으로서 해야 될 길이라고 언급해야 돼. 그럴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그 지혜, 그러니까 인류가 나가야 될 길, 도를 제시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이런 건 누가 됐든지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세계에 대한 패권의 위치를 차지했으면은 그것을 하는 것은 의무다. 이러한 사유, 지혜, 또 우리들의 그 뭡니까, 의지, 이런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냐 이거죠. 나는 이런 제시가 소태산 대종사의 강자 약자의 진화상의 요법이라고 봅니다. 대종경 인도품 26장 봅시다. 여기 보면 나는 항상 강자로서 강자 노릇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애석하게 여기느니 대종사는 애석하게 여긴다고 하잖아요. 강자 얘기를 계속 하세요. 자신 이미 강자일진데 늘 저 약자를 도와주고 인도하여 그로 하여금 자기 같은 강자가 되도록 북돋아 주어야 그 강이 영원한 강이 될 것이며
어느 때라도 선지자요 삼각자로 받아들일 것이오늘 지금 강자들은 흔히 약자를 억압하고 그렇죠. 세계 대부분 약자를 억압하고 속이는 것으로 유일한 수다로 삼으니 어찌 영원한 강자가 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게 강자의 도를 분명히 제시해야 된다. 강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강자의 패권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패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패권에도 도가 있어야 됩니다. 약자라고 항상 약자가 아니라 점점 그 정신이 열리고 원기를 회복하면 그는 또한 강자의 지위에 서게 될 것이요. 약자가 깨쳐서 강자의 지위에 서게 되면 전일에 그를 억압하고 속이던 강자의 지위는 자연 타락될 것이니 그러므로 참으로 지각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이 궁할 때 더 도와주고 그러니까 강자가 다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계 관계에서도 약할 때 더 보살펴 주어서 약한 나라들을 최소한 그런 그 패권국의 의무를 시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자기강을 보존하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책의 320쪽 한번 펴보세요. 320쪽.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이 최초보고에 제가 이 강자학자 진화사용요법의 연원은 어디에 쓸까? 연원. 보면 여기 봅시다. 노자 도덕경 6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큰 나라는 작은 나라에 자기를 낮추면 큰 나라는 작은 나라에 자기를 낮추면 작은 나라에 신뢰를 주고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 자기를 낮추면 큰 나라에게 신뢰를 얻는다. 이 대목이 나와요. 노자 도덕경 읽을 때 우리가 대부분은 앞에만 읽어갖고 뒤를 안 읽어요. 그래서 제가 노자 도덕경 읽으면 야 뒤에서부터 읽어라. 한두 번은 앞에서 읽다가 어디서 끝나니까 기회가 되면 뒤쪽에서부터 읽어봐. 뒤에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덕경, 우리가 보통 덕경이라고 하죠. 앞에를 도경이라고 뒤를 덕경, 뭐 덕구, 도구 뭐 이렇게 하는데 뒷부분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런 사유가 강작자 진화성경법과 연결이 돼 있다. 이 얘기를 해봅니다. 제가 배종사님께서 부도과정에 배종사님 부도과정도 지금 나라를 잃고 제국주의의 그것들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느꼈을 거라고 보고요. 동학 농민 전쟁으로 인해서 동학군들의 이 처참한 삶을 대종사님은 구도 과정에서 발로 움직이면서나 보시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구도 과정이 지금 영광, 고창, 부안 그 일대예요. 그 일대가 가장 동학군들의 본거지고 동학군들이 처참하게 쓰러졌던 것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 단순히 동학농민 전쟁은 이 국가 안에서 뭡니까? 국가 안의 강약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 전쟁, 그래서 동학농민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부분은 동학농민 혁명이라 하지만 일본과 그 우금치 전투하는 것은 동학농민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외국군하고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서 그 처참한 걸 보고 대종사님께서 그 현장에서 그 구도 과정에서 이런 고민을 무지막지하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경험, 그 체험과 고민 속에서 강자학자 진화설법이 나왔다고 보고요. 이 말은 강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말도 있고요. 약자는 지혜로운, 훨씬 더 지혜를 필요로 하는 그, 어, 그것이 요구된다. 요청된다.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여기서 읽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강자학자 요법을 단순히 우리의 삶의 그냥 관계로만 보지 말고요. 역사의 과정과 미래 문명의 과정 속에서 이것을 읽어내려고 하는 시야의 폭을 넓혀 주시기 바란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강자산 신화요법이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 과정에서 어떠한 깨달음의 근거에서 전개되는지 그 지점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